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4주 차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할리우드 영화사 첫 번째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를 하면서 이제 할리우드 영화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게 뭐였죠? 할리우드 고전 영화 시대였죠. 1930년대에서 50년대까지고 역사상 최고의 작품, 최고의 감독들이 등장했던 때고 어, 또 3대 시스템, 즉 8개의 영화사의 스튜디오 시스템, 그리고 그 각각 영화사가 잘 만들고 또 주력으로 만들던 각각의 장르 영화들이 있었고, 또 그 장르 영화들은 대표적인 그 간판급 스타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시스템, 스튜디오, 장르, 스타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죠. 그 고전 영화 시대 대표작을 살펴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Singing in the Rain은요, MGM 영화사는 뮤지컬 영화를 잘 만들었거든요. 그 대표작이죠. 우리 아마 제목으로는 뭐 빗속에서 노래하기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 진 켈리가 빗속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유명하죠. 또 워너 브라더스는 갱스터나 누아르 영화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 대표작 중에 하나인 말타의 매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가장 대표적 스타가 험프리 보가티였고요. 여기 나오는 또 위에 나오는 영화는 컬럼비아 영화사는 또 어, 로맨틱 코미디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는 스크류블 코미디라고 불렀는데 그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Bring Up Baby, 아이 기르기란 영화고요. 또 여기 나오는 유니버설 영화사는 공포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 그 대표작 중에 하나인 프랑켄슈타인의 포스터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60년대는 전후 헐리우드의 지형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헐리우드 고전 영화 시대가 끝나는 이유는 여기 반독점법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8개 영화사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게 군소 영화사들의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반독점법이라는 법률이 있었고, 이렇게 8개 영화사가 영화 산업을 독점하는 거는 법률에 어긋난다라는 소송을 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즉 너희들 이렇게 영화 제작, 배급, 상영, 이 영화 산업의 세 분야를 다 독점하는 건 안 된다. 분리해라. 즉 영화사만 하든지 아니면 영화 극장만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그 고전 영화 시대를 이끌던 스튜디오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이제 고전 영화 시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미국 사회도 변하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을 경험한 부모 세대와 그 이후에 태어난 자식 세대 간에 큰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후 전쟁을 경험한 어른 세대와 그 자식 세대는 가치관이나 여러 문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고, 이제 60년대는 전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영화의 주된 관객층으로 등장하면서 고전 영화 시대와는 다른 영화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변화를 이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TV의 등장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미국 가정에 TV가 다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영화 산업에. 고전 영화 시대는 영화의 인기가 절대적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인이 주말이 되면 100% 극장을 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TV가 이제 가정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주말에 TV 앞에 앉으면서 영화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영화 관객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게 돼요. 즉 영화 산업으로선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TV와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요. TV는 일단 화면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와이드 스크린, 큰 화면, 점점 더 큰 화면을 만든다든지, 테크니컬러로 점점 화려한 색채를 보여준다던가, 심지어는 3D 영화도 이때부터 시도가 됐고요. 또는 내용적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TV는 또 공중파이기 때문에 좀 야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영화가 점점 그렇게 섹스나 폭력, 마약과 같은 금기시되는 소재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나온 대로 전후 베이비붐이 일어나면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면서 새로운 청년 세대의 관객들이 등장하는데, 이 친구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영화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죠. 즉 고전 영화는 뛰어나지만 너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얌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조금 더 파격적이고 센 영화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 영화들을 틀던 극장이 바로 또 드라이브인 시어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차 몰고 가서 차 안에서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영화도 보지만 그 10대들이 차 몰고 가서 주로 거기서 맥주도 마시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죠.
쇼핑몰에 특징이 생긴다던가. 그래서 이제 고전 영화, 즉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보던 온건하고 그 좀 건전한 내용의 그런 영화보다는 관객들을 세분화해서 10대들만을 겨냥한 영화, 또는 흑인 관객만을 겨냥한 영화, 또는 성인만을 겨냥한 무슨 에로 영화라든지 이런 식의 그 영화 시장이 세분화가 되고, 그런 영화들을 exploitation 필름이라고 그래요. 즉 나쁜 말로 착취 영화인데, 특정한 관객을 겨냥해서 그 세대 또는 그 계층, 그 인종의 관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나 자극적인 소재, 이미지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런 영화들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TV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자극적인, 에로틱하고 또 뭐 더 폭력적이고 이런 영화를 만들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배경이 할리우드가 1920년대부터 만들어온 자체 검열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바로 헐리우드 제작 코드라 그래요. 그래서 20년부터 거의 40년 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68년에 폐지가 돼요. 즉 할리우드 스스로 받아들였던 엄격한 검열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본물을 터지듯이 영화에 등장하게 되죠. 즉 전복적이고 성적이고 폭력적인 묘사가 영화에 대거 등장하게 되는 게 또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가 변하고 대중들이 변하고 가치관과 문화가 변하는 이런 시대에 발맞추어 등장했던 게 바로 이 60년대 뉴 아메리칸 시네마예요. 왜 뉴라는 이름이 붙었냐? 여러분이 이 앞에 살펴봤던 할리우드 고전 영화와는 너무 다른, 즉 새로운 영화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세대의 관객이 등장해서 나 고전 영화 이제 더 이상 지겨워, 식상해, 재미없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젊은 관객의 취향,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영화가 등장하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미국 사회가 큰 변화,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 월남전, 베트남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국내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가서 전쟁을 하고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되느냐 하면서 반대가 일어나고, 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 이게 뭐냐면 아주 큰 스캔들이었는데, 당시의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미국은 아시죠? 대통령 임기가 우리는 5년인데 거긴 4년이고 2번 할 수 있어요. 닉슨이 한 번 했는데 또 재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닉슨은 공화당 후보인데 민주당 후보가 강력한 거예요. 걱정되니까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하게 돼요, 대통령이. 엄청난 불법 행위죠. 그게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져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고, 그 결과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게,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운동, 또 대통령이 도청장치를 인정하면서 하야하는 이런 사건들이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처럼 권위에 대한 적대감, 젊은이들 사이에, 또 반사회적 성향, 또 미국적 삶과 가치에 대한 환멸, 이런 걸 일으키게 되면서 한마디로 기성세대의 문화에 크게 반발하고, 뭔가 새로운, 뭔가 전복적, 도전적, 반항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게 미국 사회를 휩쓸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의 유럽 예술 영화의 영향을 미국 영화가 많이 받게 됩니다. 유럽 예술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랑은 너무나 다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야기 구조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요. 결말이 모호하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또 주인공이라고 해서 다 영웅적이지 않은 거예요. 반영웅적 캐릭터가 등장하고, 심리적으로도 할리우드 영화는 그 주인공이 뭘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가 명확하다면, 유럽 예술 영화들은 그런 주인공의 심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모호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양식이 혁신적이었고 아주 지적인 영화들이었는데, 이런 유럽 예술 영화 영향을 받으면서 헐리우드 영화답지 않게 이런 요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전반적으로 혁명적, 전복적, 반사회적인 그런 내용과 또 예술 영화적인 형식이나 스타일이 결합돼서 할리우드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화들이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뉴 아메리칸 시네마고,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뛰어난 영화들이었다 해서 미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불렸던 거죠. 그러면 어떤 영화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이지 라이더라는 로드무비입니다. 이 배우들도 당시에는 아주 무명이었고 감독 역시 무명이었는데 내용도 크게 자극적인 게 없어요. 두 주인공, 히피인 두 주인공이 마약을 판 돈으로 그냥 이 오토바이 2대 타고 미국을 쭉 횡단하면서 겪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로드무비고 아주 아름다운 포크 음악들이 깔리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좀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아주 크게 자극적이거나 센세이셔널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요. 아주 저예산으로 만들었는데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영화가 이후 영화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쳐서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보니 앤 클라이드도 실제로 1930년대에 존재했던 이 유명한 커플이었어요. 남녀 커플인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도짓을 하고 살인 행각을 벌였는데 이 아스펜 감독은 이 악당인 이 커플을 오히려 영웅적으로 그리고 낭만화시켜서 보니 앤 클라이드 두 사람을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미국 사회에 반항하는 낭만적 영웅으로 그려냈죠. 졸업은 말 그대로 갓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의 이 자기 엄마뻘 여자와의 불륜 행각을 그리는 영화인데요. 당시에 젊은이들이 그랬다는 거죠.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어도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멋진 집을 사는 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좋은 머리와 학력을 갖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 뻘의 여자와 불륜에 빠지는 이런 젊은이의 허무주의적이고 퇴폐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로즈마리의 베이비는 공포 영화인데 아주 독특했어요.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포 영화처럼 자극적인 장면이 특별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묘한 호러, 공포를 일으켰고 즉 악마 집단의 얘기고 한 여자가 임신하게 되는데 결국 그 임신한 아기가 악마의 씨라는 그리고 악마 집단이 주위에서 이 여자를 돌보면서 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숭배한다 이런 내용인데 좀 특별히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장면 없이도 아주 음울한 그런 두려움을 자아냈던 공포 영화였고요. 미드나잇 카우보이 역시 카우보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서부 영화를 연상시키는 카우보이가 나타나는데 주인공이 이 카우보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뉴욕이라는 도시에 와서 몸을 파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서부 영화의 그런 영웅적인 카우보이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었고요. 도청 역시도 도청을 전문으로 하는 주인공이 거꾸로 자기가 도청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유럽 영화의 그런 작가주의적이고 예술 영화적인 분위기에 담아서 아주 깊이 있게 또 조금은 신비주의적으로 담아낸 그 대부를 만든 프란시스 포드 카폴라 감독의 아주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영화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뉴 아메리칸 시네마는 기존의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뒤에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그 반항적이고 허무한 내용, 또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내용과 유럽 예술 영화를 보는 듯한 아주 독특하고 그 예술적이고 지적인 어떤 그 구조를 보여주는 영화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나온 거는 아주 놀랍게도 전혀 반대의 아주 지금 보는 것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여기 본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가 주도하던 새로운 영화 시대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되게 예술적이고 지적이고 실험적이었고 미국 사회 비판적이었다면 정반대의 뉴 할리우드 시네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용은 단순하고 특수효과 넘쳐나고 대규모 예산을 투여한 블록버스터고 아주 오락적인 그리고 지적인 관객이 아니라 10대 관객이 오락을 지향하는 그런 전혀 다른 영화가 등장했고요. 두 사람은 이때부터 할리우드 영화를 지금까지도 스필버그도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고 루카스도 지금도 스타워즈를 만들잖아요. 주도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친숙하게 보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풍의 영화들을 이때부터 만들게 되죠. 자, 이 영화들의 특징은 3H라고 불려요. 무슨 얘기냐? 하이 코스트, 고비용, 하이 테크놀로지,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고요. 영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요. 진행 속도가. 하이 스피드였죠. 그래서 특수효과를 이용해서 영화적 스펙타클이 아주 풍부한
풍부했고 심리적으로는 수준 높은 영화가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좀 수준이 낮아졌다 이거예요. 태행이라는 게 뉴 아메리칸 시네마에 비하면. 그리고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시각, 이게 미국이 최고라든지 또 모든 갈등은 결국 해결되고 만다든지 선이 승리한다든지 또는 영웅을 뭐라 해야 되나 미화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블록버스터 전략, 즉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그 초특급 배우와 감독을 또 동원해서 최고 수준의 영화를 만들고 또 말했듯이 당시로서는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화려한 볼거리 그리고 와이드 릴리즈를 해서 동시에 수백 수천 개의 영화에 확 상영을 해서 박스오피스를 끌어올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블록버스터 전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거대 자본, 스타 배우와 감독, 집중적 홍보, 독점적 상영을 특징으로 하는 이 블록버스터 전략이 바로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영화들이죠. 조스. 영화는 혹시 못 보셨어도 이 조스라는 이름, 심지어 조스바라는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또 조스라는 식인상어는 누구나 알고 계실 정도로 유명한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만 봐도 아까 말한 뉴 할리우드 영화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죠. 아까 얼마나 블록버스터, 즉 대규모 예산으로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또 스펙터클에 치중하고 내용적으로 보수적이냐. 내용을 보면 어떤 평화로운 마을이 있고 바닷가에 그래서 여름에 휴양지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여름에 식인상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마을은 감추죠. 왜? 식인상어 나타났다고 하면 관광객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수입이 없어지니까 처음에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해피름은 첫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희생자는 10대 여성이에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그 여름에 휴양지 바닷가예요. 젊은이들이 막 캠프파이어하고 술 마시고 서로 이렇게 뭐라 그랬나 헌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눈이 마주쳐 서로 반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어가요. 남자를 먼저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남자가 눈치를 채고 쫓아가죠. 달려가는데 여자가 달려가면서 옷을 하나씩 벗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남자를 먼저 유혹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렇게 그 담이 쳐져 있는데 그 담을 뛰어넘으면서 그 펜스를 넘어뜨려요. 즉 가부장제가 쳐놓은 어떤 경계를 스스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완전히 다 벗고 바닷가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자기도 벗고 얼른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여자의 비명이 들리면서 그 여자가 그 식인상어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왜 하필이면 남자를 먼저 꼬시고 성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유혹했던 10대 여성이 제일 먼저 희생자가 되냐는 거죠. 그 여성은 가부장제가 원하지 않는 10대 여성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얌전하지 않고 성적으로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고 또 아까 상징적으로 드러냈듯이 가부장자가 쳐놓은 울토이를 스스로 넘어뜨리고 넘어가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종의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처음엔 숨겨지다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희생자가 나타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지면서 해안이 폐쇄되고 그 마을에 그 경찰서장과 또 이 식인상어를 연구했던 그 연구원과 식인상어한테 한쪽 다리를 희생한 그 배의 선장 뭐 이런 사람들 남자 3명이 힘을 합쳐서 식인상어를 추적하고 잡는 과정을 그린 게 바로 조스입니다. 스타워즈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SF 시리즈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용은 SF고 배경은 우주지만 이거를 한 청년의 성장 영화로 보기도 하고요. 또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서부 영화라고도 해요. 우주에서 마치 총 들고 싸우는 것 같은 배경만 서부 시대가 아니라 우주이지 서부 영화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여튼 미국적 신화, 성장 영화, 또 웨스턴적 구조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오래 사랑하는 그 SF 영화 시리즈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감독은
그 각각 70년대 스타워즈와 조스로 등장한 이후에 10년 동안마다 최고의 흥행작을 경신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올해는 스타워즈가 1등이었다면 다음에는 뭐 조스가 1등이고 그 다음에는 인디아나 존스가 1등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매년 흥행 기록을 경신하면서 할리우드 영화를 주도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시작하고 이끈 시대가 바로 뉴 헐리우드 시네마인데요. 특히 조스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에 언급했던 뉴 아메리칸 시네마를 끝장낸 게 바로 조스입니다. 왜? 이 영화는 지금도 유명하듯이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흥행 성적을 거두면서 신드롬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흐름을 낳는데, 예를 들면 물론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그 3H, 하이 코스트, 하이 테크놀로지, 하이 스피드라는 새로운 영화 제작 경향을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 흐름을 낳는 게 뭐냐면, 영화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서 타이인이라는 전략을 처음 실시했어요. 뭐냐면 영화를 개봉해서 홍보하면서 영화만을 파는 게 아니라 영화 관련된 다양한 부대 상품을 같이 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조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영화가. 그러면 조스가 그려진 티셔츠, 조스의 모양의 무슨 장난감, 뭐 열쇠고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같이 영화에 끼워 파는 거죠. 그것도 엄청난 이익을 낳는 거고요. 이거를 타이즈인이라 그러는데, 그런 영화 마케팅 전략을 처음 시작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80년대는 대표적인 게 VTR 시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비디오 시장이 시작되면서 또 케이블과, 그래서 처음엔 이게 영화 산업을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오히려 반대로 영화 산업은 점점 더 많은 흥행 수익을 낳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극장에서만 돈을 벌었다면, 이제 극장에서 번 다음에 극장에서 영화를 못 본 사람들까지 또 비디오를 보고 케이블 TV까지 보면서 한 편의 영화 갖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0년 사이에 영화 산업은 2배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게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은 영화사들이 뭐 소니사라든지 코카콜라사라든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하나의 그 하청 기업으로 편입이 되게 돼요. 즉 다국적 기업의 하나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게 이때부터 시작되고요. 또 중요한 건 멀티플렉스가, 우리는 90년대 시작되는데 우리보다 10년 빨리 할리우드는 80년대 시작돼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스크린 수나 극장 수가 몇 배나 늘어나면서 영화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수의 또는 수준 높은 영화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헐리우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이 멀티플렉스 시대를 맞으면서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 영화 시장을 더 지배하는, 즉 여기 보면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게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은 아까 블록버스터 전략이 시작됐는데, 뜻밖의 블록버스터가 아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특급 스타가 나오지 않는데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흥행을 거두는 영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나홀로 집에, 꼬마가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영화죠. 또 그, 아, 그 귀여운 여인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 이 영화도 그 유명한 스타가 아니었지만 줄리안 로버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아주 세계 스타로 발돋움했고요. 사랑과 영원, 역시 이때 데미 무어도 그렇게 유명한 스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흥행성을 거두면서 헐리우드가 깨닫는 거죠. 아, 꼭 블록버스터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서 이렇게 소규모 예산이지만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영화들을 또 동시에 전략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대표적 영화인 나홀로 집에, 프리티 워먼, 사랑과 영원의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영원의. 자,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대는 한마디로 글로벌 마케팅과 다원화입니다. 이제 그 할리우드의 대표적 영화사들은 만약에 뭐 소니 코리아, 뭐 20세기 박스 코리아 이런 것처럼 각 나라의 지사들을 만들고 그 나라의 정서와 또 영화적 어떻게 보면 취향, 트렌드에 맞게 영화를 상영하고 포스터도 그렇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나라 영화의 제작에 투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글로칼 전략, 글로벌 플러스 로컬을 합친 그 전략을 펼치면서 그 전 세계 영화 시장을 더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 영화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글로벌 메인스트림 시네마, 즉
미국이라는 한 나라 영화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화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는 영화가 돼서 여기 보면 작게는 40%, 우리나라가 그 정도 40, 50% 되거든요. 헐리우드 영화의 시장 지배력이. 많게는 한 나라의 90%의 스크린을 할리우드 영화 지배할 정도로 대단한 세계 영화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1939년에도 전 세계 영화 시장 65%를 지배할 정도였고요. 예를 들면 1993년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영화 100편 중에 무려 미국 영화가 88편. 또 94년이 되면 미국 영화가 미국보다도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말했듯이 글로벌 미디어 재벌들의 세계화 전략,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 맞춤형 전략을 펼쳐서 시장을 공략하고요. 또 블록버스터와 멀티미디어 판촉 홍보, 또 새로운 형태의 영화 소비, 그건 대표적으로 뭐죠? 요즘 같으면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제 극장만이 아니라 OTT라는 새로운 시장을 통해서도 영화 관객을 더 많이 확보하고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이 컨셉화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영화가 몇 마디로 압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점점 더 내용은 단순화되고 액션과 속도와 특수효과는 점점 더 넘쳐나고 중요해지게 되죠. 즉 제작과 홍보에서 멀티미디어와 멀티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영화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들이지만 내용은 점점 단순해지고 특수효과와 볼거리는 점점 더 넘쳐나는 그런 영화가 주류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헐리우드는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감독, 배우, 스태프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한마디로 전 세계 영화의 용광로가 돼서 점점 더 다양한 영화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리우드 영화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할리우드를 제외한 기타 영화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